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서 지난 시간에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모든 퀴어 축제 운동의 가장 깊은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 알리는 그런 강의를 지난 시간에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승우 교수님께서 퀴어 신학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 신학의 흐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이 있을 수 있죠. 이 퀴어 신학은 우리 신학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건전한 정통 신학을 외설적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뒤틀어 놓는 그런 그 문제가 있는 신학이고, 따라서 이 그 퀴어 신학은 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고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배제버려야 될 신학이다라는 취지로 강의를 진행을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퀴어 신학의 배경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그 방법론으로서 깔려 있다라는 사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자유주의 신학 또 퀴어 신학의 모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 물론 퀴어 신학에는 철학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해체주의적인 그런 성철학적인 배경도 깔려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채용한 그런 방법론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없는 그런 그 정확무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그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있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낡은 옛날 시대의 그 신화의 산물이지 이것이 그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해체시키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관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잘못된 성경관으로부터 퀴어 신학이라는 성경 본문을 심각하게 그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퀴어 신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퀴어 신학이라든지 이런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우리도 그 퀴어 신학과 같은 이 잘못된 그런 신학의 흐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이 성과학 분야에서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또 진행해 오시고, 또 동성애 또 젠더주의를 성과학적 측면에서 그 오류를 드러내고 또 비판하고, 또 바른 성과학 또 성윤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민성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민성길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히 오늘은 몸의 신비와 LGBT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신성의 발달
리라는 그런 주제와 LGBT와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했는데, 오늘은 그 몸의 신비와 LGBT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성길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또 이 동성애 문제, 또 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민성길 교수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몸의 신비와 LGBT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목을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그 몸에 대한 시각과 동성애 오나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는 몸에 대한 그 시각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성이 무엇인가, 섹스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성은 원래 생물학적인 것인데 몸이죠. 왜 지금 새삼스럽게 생물학적 성을 뭐 얘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현대 사회에 워낙 LGBT, 퀴어, 젠더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 의사결정 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생물학적 성을 무시할 수 있다 하는 이념입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이제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잘못이고, 우리가 만일 생물학을 무시하고 성을 말하자면 우리 느낌, 생각, 의사결정, 합의 이런 걸 통해서 행동하면 이제 병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인을 이제 위반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사람들, 성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은 몸의 욕구를 신성시합니다. 말하자면 쾌락, 성욕, 식욕, 또 공격성, 이제 그 중에서도 성적 쾌락을 최우선시해서 이 성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프리 섹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프리의 범위를 확대하면 뭐 남녀 간의 성뿐 아니라 동성애, 소아성애, 건친간, 수간, 그다음에 이제 공격성을 그 성화, 섹슈얼라이즈한 사도마소키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확대되면 폴리아모리, 모든 종류의 섹스가 다 가능해지고 그것을 즐겨야 한다 하는 폴리아모리가 이제 이렇게 그쪽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죠. 거기다가 요즘은 이거를 또 그 성적인 쾌락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한다거나, 그 마약 중에 이제 합성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효과가 뛰어난 그런 합성 마약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용하고, 또 심지어 비인간적인 쾌락을 또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로봇 섹스라든가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은 여성의 몸을 또 중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이 성교권이나 임시권, 낙태권을 여성이 가진다. 이것은 조금 LGBT와 상관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나 성혁명에서 흔히들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다른 생명적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하면 독재한다고 이렇게 이제 독재적으로 이걸 억압하려고 다시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억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히려 요즘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몸의 쾌락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적인 사랑이나 영혼의 문제는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물론적이다 또는 몸에 관련된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비성경적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몸과 성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몸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성에 관한 것이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또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그 몸의 신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 유물론적인 기계적인 욕망의 덩어리가 아닌 그런 그 몸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한번 그 비밀을 한번 엿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행동이 이제 인간은 행동이 문제인데 행동으로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그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 알죠? 무릎을 탁 치면 다리가 휘쩍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제 자극, 반응, 피드백이라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의 기본 형태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그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의 결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그 반응의 결과가 나쁘면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피드백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모든 동물의 행동도 그와 같은데 인간은 그게 조금 더 복잡해지죠. 자극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이걸 평가합니다. 평가해보고 과거 경험을 돌이켜봐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자극을 잘 대응하면 이제 인간은 말하자면 그 자극의 회로움에서부터 벗어나고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더 건강해집니다. 만일 이 자극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 이제 병이 걸리죠. 이 모든 결과들은 다시 피드백, 대미금으로서 뇌로 들어가서 자극을 통제하고 감각과 지각과 또 경고하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시듯이 사람이 숲에서 뱀을 발견하면 깜짝 놀래고 이제 도망을 가야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뇌에서는 이 뱀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 과거의 뱀에 관한 기억, 학교에서 배운 것, 부모로부터 배운 것에 대한 정보가 통합이 돼 가지고 도망쳐라 하는 그런 그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펄떡펄떡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다 보면 이제 사람이 성숙해지고 기술이 증가하죠. 그래서 만일 이런 그 발전을 통한 기술로서 이 스트레스, 자극, 위험을 잘 극복하면 이걸 적응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만일 이것에 실패하면 이제 불쾌한 기분에 빠지죠. 그리고 사회란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이런 생명 유지 기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조직 체계가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자극과 반응과 그 조정에 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인체는 아주 복잡하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자,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부터 세포, 신경회로, 그다음에 뇌, 인간의 심리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학에서는 생물 정신 사회적 모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적인 또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입니다. 그러면 말하면 세포나 뇌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창조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그것을 아는 것이 과학인데 이 과학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포나 뇌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되고 결혼하고 또 사회적인 생산 활동을 하다가 노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인간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죠. 이런 과정이 잘못되면 이제 LGBT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또 성경의 교훈을 한번 삽입시켜 보면요.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일은 버려라. 동시에 또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합하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발달을 어린아이 시절을 벗어나서 성인의 기능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것이 인간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달 과정이나 또 학문적으로 말하는 발달 과정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요. 보통 사람들은 몸은 정신보다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몸을 창조하셨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은 또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자연을 대변해 줍니다. 그 자연을 네이처라 그러는데 또 휴먼 네이처 하게 되면 우리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 정신 어떤 그런 것도 네이처라 그러죠. 이런 네이처, 자연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이런 그 인간의 자연, 네이처를 알기 위한 것이 생물학, 의학이고 그 중에 또 행동을 본다면 뇌가 중요하고요. 또 의학은 이런 것이 잘못됐을 경우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연구를 해보면 그것이 아주 신비롭고 우리가 알지 못할 그런 많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신비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몸의 신비를 다 밝혀낼 수 있을지 인간의 그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다 알아낼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섹스 얘기인데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 과정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인데 인간은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지금 알 수 없죠. 그 비밀이 큽니다. 근데 이거 이제 몸의 신비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은 유전학, 발생학,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진단, 치료, 예방 이 각각이 또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99.999% 극히 이제 조금밖에 모른다. 그래서 신비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그 유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소, 탄소 이렇게 몇 가지가 모여가지고 DNA를 만듭니다. 옆에 DNA 구조가 나오죠. 근데 이 DNA가 또 지금 모든 그 생물학의 이제 기초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가 DNA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자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다음에 옆에 타임지가 이제 표지를 한 건데 DNA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이게 이제 싫다는 얘기죠. 그 인간은 인간답게라고 말한다면 DNA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DNA는 우리의 운명인가, 유전은 우리의 운명인가 하는 그런 이제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인간은 발달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은 바뀝니다. 이걸 정신과에서는 정신치료는 팔자를 이건 이제 우리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말씀인데 정신치료는 팔자를 바꾼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한다,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그 몸이 이렇게 정전한 자가 합쳐서 이렇게 이제 분열해서 몸이 발생하는데 이 몸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게 진행됩니다. 근데 인간은
유전 그 발생에 있어서 양성생식을 합니다. 근데 왜 양성생식이냐? 뭐 그거 왜 물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것밖에 대답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양성생식에 대비되는 것이 단성생식입니다. 예를 들면 일개미 같은 거죠. 일개미는 그 단성생식입니다. 이게 섹스가 없어요. 옆에 그림에 보시면 일개미는 번식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일개미가 집단 구타를 한대요. 이건 좀 기사가 그렇게 재밌게 쓴 것이지만, 이 일개미는 그런 섹스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으로 인한 무슨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갈등, 고민은 없겠죠. 왜 양성생식을 하게 되느냐면 이 고등한 방법입니다. 생식에 있어서 유전자가 섞임으로 다양성이 이제 확보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꾸 건친으로 결혼하다 보면 이제 유전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건친 결혼하지 말아라는 그런 타부가 생겼죠. 그다음에 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제 여러분 다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것이니까 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XY 염색체가 결정합니다. 요즘 더 연구를 해본 결과 Y 염색체에 있는 SLY라는 이 유전 인자가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가 결국은 성을 결정한다, 그렇게 됩니다. 이 성이 결정되면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몸의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성기만 다르게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란이 난자 정자가 합치면 수태가 되는데, 이것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쭉 분열해서 인체 몸을 형성하는데, 인체 몸은 약 세포수가 약 40조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행하는 방법이 너무나 정교하고, 말하자면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 어떤 세포는 왜 간이 되고 어떤 세포는 손톱이 되느냐, 이게 다 모두 그 유전 정보에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장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신비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태아는 자궁 안에서 어머니 몸과 교통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죠. 성의 발달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역시 유전자가 고환과 난소를 만들고 고환과 난소에서 또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성 호르몬 때문에 태아에서는 남자는 남자의 성기, 여자에게는 여자 성기가 나옵니다. 그 태어난 다음에 몸이 자라서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2차 성징, 예를 들면 유방이라든가 몸의 털이,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울갱이 난다거나 이런 것이 생기고, 이제 이때 2차 성징이 생길 때 성욕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말하자면 몸이 충분히 성숙해야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복제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뭐 오래 걸릴 이유가 없죠. 바로바로 복제하면 되니까. 지금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이 성숙해진 다음에 비로소 인간을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LGBT는 아닙니다만 간성이 이제 있는데, 요즘은 이거는 아까 엑소바이 염색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형태가 태어나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와서는 간성도 섹스의 다양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해야 된다면 간성도 포용해야 되고 이것도 병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서 보시듯이 이는 이제 분명히 병이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돼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이런 환자를 어릴 때 뭐 치료하지 말고 내버려 뒀다가 어른이 된 다음에 그때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라라고 지금 자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인권의 문제고, 그래서 이것도 정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무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동성애,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와서 동성애가 유전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지금까지 유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성애가 유전하느냐? 주로 이제 다른 이론들은 다 지금 사그라들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일란성 쌍둥이가 일치할 비율이 10%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GWAS를 했더니 이게 이제 제놈 와이드 스터디인데 했더니 5개 유전자가 이제 그 동성애를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그것이 다 합해서 1%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나 99%는 그러면 누가 영향을 줘서 동성애를 만드는 거냐를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90%나 99%는 환경, 경험, 정신 사회적 문제다. 이 정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은 다 가설 수준이라서 지금 그 언급이 거의 되다시피 되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이 자료가 돌아다니는 자료에 보면요, 이 뇌구조, 면역, 뭐 XQ20, X24Q인가요? 벌써 나도 잊어버렸는데. 예, 28Q죠. 뭐 이게 유전인자 있다 이런 이론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동성애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지만 이거는 다 이제 과학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최신 연구인데요. 이제 GWAS, 제놈 와이드 아소시에이션 스터디인데 약 한 46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인자 하나하나를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에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5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 5개는 이제 어떤 유전 어디에, 그러니까 동성애를 딱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어요. 이런 동성애자한테만 있고 이성애자한테 없는 유전자,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그거는 없어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근데 동성애자한테 많은, 다른 사람한테도 있지만 동성애자들한테 있는데 좀 더 많은 그런 유전자가 몇 개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아봤더니 5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울증에 관계되는 유전자로 알려진 거예요. 또 하나는 정신분열병에 관계된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성의 양극성장애, 조울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관계된 유전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남자 대머리와 관계된 유전자 하나. 후각에 관련된 유전자들 중에 하나. 이 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있으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1%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거는 이 동성애자들의 모든 연구 대상들의 말하자면 특질, 트레이트라고 그럽니다. 행동 특징들을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그런 특징들 중에 유전적으로도 관련되는 특질인데 동성애자한테 더 많은 그런 것이 뭐냐를 이렇게 또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위험 행동을 하는 특성, 담배 피는 사람,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 조현병,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 ADHD, 양극성장애, ADHD는 그 주의력 결핍 운동 과잉 장애죠. 우울증, 외로움, 경험의 개방성, 이거는 경험을 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걸 해보려는 그런 그 성격이죠.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거, 성 파트너 수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동성애자들한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가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의학에서는 nature vs nurture라는 디베이트, 그런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유전되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가. 근데 동성애가 유전 때문이 아니라면 정신성 발달 때문에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좀 보태면 트레이트, 어떤 소질은 동성애를 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질은 유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실제로 하게 하는 어떤 그 결정은 정신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 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성기관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실 것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몸은 시스젠더나 이성애자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행동의 차이, 인식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성적인 메커니즘, 섹스에 관한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뇌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시고 계시죠?
아주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니까 활발하다는 얘기죠. 다른 몸에 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뇌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수는 1000억 개, 또 신경세포를 서포팅, 지지하는 교질세포가 3000억 개, 그리고 신경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와의 커넥션, 콘택트하는 것이 1만 개. 그래서 콘택트의 수가 100조 개. 이 100조 개의 그 어떤 비트, 바이트죠. 바이트가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 이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포들은 또 30조 개의 인체세포와 또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신비하다고 느끼듯이 인체의 뇌만 바라봐도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뇌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간만 하더라도 그 기능이 어떤지, 또는 뭐 심장의 박동만 해도 그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심장이 박동하는지 알면 정말 신비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신비하다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연구 방법은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이미징, 실제 뇌가 활동하는 그 시간별로 사진을 찍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뇌가 어떤 구조와 기능이 있는가,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뭐 아실 건 없고요. 이 빨간 부분과 초록색 부분, 그다음에 보라색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섹스에 관계돼서 얘기하려면 이 가운데 부분, 초록색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크게 변형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감정의 중추이고 섹스 기능의 중추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해당하는가? 핵심이 시상하부라는 것이에요. 시상하부에서 이제 그 성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 가지 기능을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뇌의 가장 겉부분, 이 피질이라고 그러죠. 피질. 그다음에 중간 부분, 이게 아까 말한 변형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핵심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핵심 부분은 생명의 뇌, 생명 유지의 뇌. 여기 이제 호흡, 중추, 혈압, 체온을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뇌 중간 부분에 있는 변형계는 이제 감정을 다스리고, 성과 관계된 뭐 사랑, 공감, 애정 표시, 무슨 기쁨, 슬픔, 이걸 이제 통제하는 부분이고, 대뇌 피질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피질입니다. 인간의 뇌가 이렇게 크게 피질이 발달해서 뇌가 큰 거예요. 원숭이에 비해서 인간의 뇌가 큰 것은 이 피질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원숭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감정의 뇌나 생명 유지 장치의 뇌는 다른 동물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피질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려할 것은 자율신경계라는 것입니다. 이 뇌와 직결되어 있고, 또 온몸에 자율신경계에 소센터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 기능이 대사, 체온, 생식, 그다음에 공격성, 감정 반응,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왜 성이 자율신경이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신비한 거예요. 성은 인간의 마음대로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처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으로, 이 피질로서는 이 변형계 기능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짐승은 그대로 이제 감정이나 생명 유지의 기능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죠. 판단이나 이성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인간적인 그런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자율신경계의 자율적인 기능하고 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자율신경계가 이기면, 예를 들면 생식 기능, 성적 기능이나 공격성이 이성을 압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잘못됐다, 폭력이다, 또는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경세포 하나만 봐도 그 신비함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하고 서로
연락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또 신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대개 이제 정기적으로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말하자면 그 전화기와 전화줄하고 같아요. 우리가 전화를 그러면 저쪽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전달되죠. 그러면 이 전화줄이 신경줄이고, 그다음에 말하고 통화하는 그 기구 사이에 그 언어가 전달되는 거는 이제 그 음파가 되겠지만, 신경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이 물질이 신호를 전달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제 이 전화줄은 신호만 전달하기 때문에 무슨 통제고 뭐고 뭐 정신이고 하는 게 없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정됨으로써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신 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종류가 이제 의외로 별로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뭐 도파민,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건 너무나 세밀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이런 것들이 성과 관계되고, 근데 또 흥미있는 바는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보면 티로신, 다시 말하면 아미노산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이게 단순한 물질이죠. 이 트로판이나 티로신의 구조는 뭐 DNA처럼 산소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신호 물질이 됨으로써 인체를 말하자면 통과를 한다, 통제한다, 말하자면 그 기능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이 단순한 화학 구조, 어떻게 인체를 좌우지하는지, 뭐 이 마치 이렇게 비유하자면 소금이 없으면 뭐 살아 있는 게 아니죠. 소금이란 게 뭡니까? NaCl, 단순한 화학 구조로 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구성된 것만큼 또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 신호가 이렇게 이제 전달되면서 그 신경 세포들이 말하자면 회로를 만들어요. 이 회로는 컴퓨터 회로하고 그 기능이나 의미가 같습니다. 회로를 만들죠. 아까 무릎을 칠 때 다리가 올라가는 것도 반사 회로를 통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극, 반응, 피드백이라는 이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신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죠. 예를 들면 이제 정신분열병이라는 그 병은 어떤 회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조사해 본 바에 하면 전두엽, 해마, 변연계를 돌아다니는 회로에 의해서 이제 병적 현상이 생기는데, 그 회로를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정신분열병 증상이 좋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물남용을 하니까 아펜이나 히로뽕을 먹으면 쾌락이 생기는데, 그 쾌락은 어떤 회로를 통하느냐? 이게 이제 보상 회로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벤트럴 테그멘탈, 이게 우리말로 그 복척 피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클레스 아쿰벤스, 척조해, 청반 이런 것들이 회로를 이루는데, 이 회로가 변연계에 있습니다. 있고, 이 변연계의 활동이 전두엽으로 신호가 전달돼서 변연계가 그걸 깨달아요. 깨닫고 이것이 기분 좋은 거다 하는 걸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 섹스는 뭐냐? 역시 이 보상회로, 변연계에 있는 바로 여기 BTA, 뉴클레스 아쿰벤스, 청반 이 회로가 성적 쾌락도 말하자면 담당하고 있는 걸로 현재 밝혀지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무슨 히로뽕에 의해서 느끼는 쾌감하고 성적인 쾌락하고 그 메커니즘은 뇌에서는 비슷하다. 그래서 약물 남용이 문제가 있듯이 성적 쾌락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말초에서는 어떤 회로가 있느냐면 성기와 척수, 우리가 이제 척수 있죠, 등뼈, 등볼뼈, 등뼈꼬리 뭐 우리말로 그 척수와의 관계에서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기를 자극하면 이 신호가 아까 그 심부근 반사, 무릎 칠 때 그 반사처럼 이 척수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발기한다거나 이런 게 되죠. 그리고 이 신호가 뇌로 올라가서 뇌가 그걸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제 성욕이나 이걸 느끼게 되는 과정이 거기서 벌어나죠. 그러니까 척수하고 뇌 사이가 절단되면
성기를 자극하면 발견을 해도요, 그 사람은 성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욕을 느끼는 게 성호르몬인데, 이 성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이나 난소에서 이게 성호르몬이 나오면 뇌로 가서 뇌에서 그 작동해서 성에 관한 그 어로우잘, 이 흥분 상태, 뇌가 흥분하는 그런 상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또 흥미있는 바, 최근에 흥미있는 바는 옥시톡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사랑, 섹스, 애착, 공감에 관련한다는 게 발견됐는데, 이 옥시톡신은 본래 자궁에서 그 아기 낳을 때 수축,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서 애가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애가 나오면 엄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야겠죠? 이때 나오는 옥시톡신입니다. 그러면 옥시톡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뇌에서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연결,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담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행복감을 느끼고, 아기도 어머니의 행복감을 전달받아서 또 행복감을 느끼죠.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 자기가 산다는 걸 알 수 있고, 엄마의 따뜻함, 피부 접촉, 엄마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 맞으면 아기로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한 생존한다는 느낌을 주고, 생존의 느낌이 기쁨을 주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아기를 떼놓으면 불안합니다. 아기를 안으면 행복하고, 아기도 행복하죠.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게 옥시토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이 호르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보면 또 신비롭죠. 맞으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생리라는 것은 이제 그 성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조금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인간의 성반응이란 그런 그 개념, 이 과정을 밝혀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성을 통해서 오가즘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아까 말한다는 모든 신경세포들과 성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경세포의 사이를 흘러서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말하자면 뇌의 쾌락 회로를 돌면서 이제 그것이 전두엽이 쾌락으로 느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고조되면 이제 오가즘과 사정하게 되는 이 과정인데, 이 전체 과정은 그야말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1000억 명, 1000억 명이고, 그 지휘는 누구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아주 그 전체 기전을 설명하는 그 자료 정보들에 비하면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부분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아는 것만 가지고 조합해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아주 신비롭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반응하면 말이야, 남자 여자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그리고 잘못된 경우, 의사들의 경우는 그게 잘못돼서 말하자면 사정을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은 휴먼 네이처는 마땅히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한데, 왜 못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과학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성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논문이 수천 편 이렇게 1년에 수천 편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전체 기전은 우리가 전혀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로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간의 성 반응을 60년대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마스터젠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 자신들은 킨제이의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에 대한 비밀이 무슨 밝혀졌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보편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섹스에 대해서 이제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60년대가 성혁명이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섹스를 즐기고 프리섹스 하면서 이런 그 마스터 존슨의 이론이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가즘 이렇게 막 말하면 거기다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오가즘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아주 말하자면 붐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그 한때 좀 그런 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음란물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존슨은 이제 그 이론이 너무 기계적이다 해서 카플란이라는 그 정신과사가 이제 그 정신 분석 이론과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이제 그 성적 과정을 설명했고, 이 동성애 같은 프리섹스 같은 것을 아주 나중에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손이라는 그런 그 여자 그 산부인과사가 이제 오가즘이 그렇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또 말을 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오가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티마시,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또 한번 맞으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그 생리학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연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적 쾌락이란 게 어떤 거냐? 요거는 이 뇌의학과 보상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예요. 다 설명하겠지만 일단 한번 그 성적 쾌락이란 게 동물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그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교미하는 관계를 봤는데 이 과정이 인간하고 비슷해요. 뭐 접근해서 타치하고 구애를 하고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하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성관계 하지 않고 접근하고 말을 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오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이 연구자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엄마 오리를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알에서 부화된 오리들이 새끼 오리들이 콘라드 로렌츠를 자기 애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그림이고 유명한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기계적이에요. 이 곤충의 행동이나 오리 행동에 무슨 사랑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애착은 있다고 봐요. 이게 따라가는 게 애착이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이 콘라드 로렌츠다 이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처음 보는 게 엄마이기 때문에 애기 오리들의 머릿속에는 태어났을 때 처음 보는 게 네 엄마다라는 그런 정보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오리가 아니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은 엄마 오리가 붙어 있는 것이 본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요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번역하면 애착,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쾌락의 의미는 일단 우리가 왜 이런 게 있는지, 왜 성적 쾌락이 있는지, 섹스는 즐겁다, 좋은 거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왜 있느냐이지, 인간 세상에. 그리고 성적 쾌락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쾌락이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본능의 만족이 쾌락이에요. 본능의 만족이라는 것은, 본능이라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하나는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본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섹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먹는 것과 섹스가 보장이 되는 경우는 해피해지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고통이 없으면 그것도 해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뇌에 이게 딱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서 생존이 보장되면 그때 즐거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뇌의 회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 회로라 그렇게 부르죠.
좀 더 복잡한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요 정도 하고요. 그럼 보상회로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경위가 뭐냐면 중독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란 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술을 마시면 중독이 되죠. 왜 중독이 됩니까?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마시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행동이 왜 생기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방법이 스키너 박스라는 연구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상자가 있죠. 그 쥐가 있고 밑에 전기가 통하는 그 쇠줄이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레버가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파란불이 켜지면서 먹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쥐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그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눌러요. 그 배우죠. 그걸 학습한다 그럽니다. 근데 밑에 철판에다가 전기를 통하면 쥐가 발바닥이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레버에 접근할 때 전기를 통합니다. 그럼 쥐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던 행동을 멈춰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면 이 고통이 와도 레버를 누르죠. 이런 실험을 해서 중독이 뭐냐? 의존심. 맞아.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의존심이 왜 생기느냐? 내성이란 게 뭐냐? 이게 자꾸 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빨라지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못하게 하면 몸이 괴로워집니다. 그걸 금단 현상. 이 현상을 물질 사용장애, 그러니까 아편 중독이나 술 중독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견되는 그 해로가, 이게 이제 그 동물에게서 이런 해로를 발견하고 인간에게도 이런 해로가 있다는 게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이걸 보상회로라고 그러고 쾌락중추라 이름을 붙였어요. 거꾸로 가는 게 밑에 거 눌러야지. 그러면 이 보상이 결국은 어떤 게 보상이냐 하면 이제 이 쥐에서는 먹이지만 인간에게는 밥 당연하죠.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마 아기 사이에 어떤 그 애착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보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 보상이라 그래서 그 이런 내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매개물, 돈 같은 권력, 돈 같은 것도 이제 보상이 되죠. 그래서 이 먹는 거, 섹스, 애착, 돈, 권력 이것을 경험하면 좋다는 걸 자꾸 알게 되죠. 학습하게 되죠. 그럼 이것이 강화됩니다.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자주 하려고 하게 돼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쾌락이라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는, 본능을 위해서는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쾌락에 관련되는 아까 말한 신경 전달 물질이 뭐냐? 역시 마찬가지 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관계되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신이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아까 설명했고 세로토닌도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세로토닌을 먹으면 많아지면 즐거워진다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LSD와 관계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엔돌핀은 우리 몸에 있는 아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먹으면 중독이 되죠. 요즘 이제 제일 말썽이 되는 게 펜타닐이라는 그 아편계 중독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옥시톡신, 이건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쾌락중추는 보상회로가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변연계라고, 변연계이고 이 변연계가 전두엽과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인간이 그 변연계 활동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을 쾌락으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리면 이 성적 흥분을 느낄, 말하자면 섹시한 그림을 보여주고 내가 어디가 활성화하는지, 말하자면 불이 반짝반짝하는지를 정상인 보통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하고 우리 비교해서 차이 나는 부위를 통계학적으로 처리해서 이게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내가 활성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쾌락에, 성적 쾌락에 관계된 어떤 뇌의 부위가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라즘이 어떻게 된 건지 연구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아주 이 그림은 2019년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그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기 그 결론을 보면요,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는데 현재까지의 이 자료를 보면 뇌의 여러 기관이 거의 동시에 흥분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비질란스, 경계를 하는 어떤 뇌 부위는 그 기능이 차단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까지만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떤 건지는 현재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섹스하고 대조되는 것이 인간의 공격성, 파괴 본능을 말하는데, 이 파괴 본능이 있는 건 확실하고, 이것이 또 그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적이 공격할 때 내가 반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공격성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섹스하고는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뇌에도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섹스 본능과 공격 본능이 결합하는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본능이 결합하면 좀 파괴적이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사도마소키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젠더의 관계에 대해서 남자 여자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남자는 다른가? 다르죠. 성직만 다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포로 들어가면 세포도 다르고 분자도 달라요. 뇌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 발달 과정에 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남녀의 뇌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 뇌가 여자 뇌보다 커요. 한 10% 큽니다. 무겁죠. 남자 뇌는 회백질 비중이 크고 여자 뇌는 백질이 비중이 커요. 회백질은 세포들의 덩어리고 백질은 신경 신호하는 그 줄들의 다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어요. 여자들은 소통에 좀 뛰어나죠. 그 남자는 어떤 그 사고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건 만화인데요. 남자 여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만화입니다. 남자 머릿속에는 온통 섹스가 중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안 그 오른쪽 뇌, 왼쪽 뇌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연구는 여성의 뇌는, 여자들은 우뇌가 우세하고 남자는 좌뇌가 우세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녀가 그 인체의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의학을 실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차의학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사이에 정상 표현이나 또 검사 결과 치료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물의 부작용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의사가 실수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병원에 와서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여자인 줄 알고 여자에 관계된 거기에 맞는 약을 주게 되면 그 실제 남자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가 미국 의학에서 돌고 있어요. 그 LGBT는 이제 뭐냐? 이제 전통적으로 LGBT는 성장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정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성장애는 이제 우리가 그 LGBT를 이해하려면요, 다른 성 관련 그 자료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성장애는 성발달장애, 성기능장애, 그다음에 성적 지향의 문제, 정체성 문제, 성도착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도 성관계되는 거고, 성병도 이제 뭐 성장애는 아니지만 성에 관련된 장애입니다. 그리고 성에 관련돼서 다른 정신장애도 많아요. 뭐 정신장애, 예를 들면 뭐 우울증 그렇게 되면 그 성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죠.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LGBT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몸은 이성애자나 시스젠더하고 똑같습니다. 염색체, 세포, 성기, 생리, 성호르몬 다 똑같이 분비되고 똑같이 기능해요. 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체성하고 성교 행동만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해서 생각하면 LGBT는 이성의 시스젠더, 휴먼 네이처의 그 어떤 시스템, 과정, 기능을 오용, 남용 또는 하이제킹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제킹이 뭔지 알죠? 비행기 납치하는 거 하이제킹이라는데 그 몇 사람이 비행기 전체를 다 탈취해서 딴 곳으로 모든 비행기와 승객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하이제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문제는 하이제킹 그만두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뭐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고 또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그 능력에 우리가 기대어서 이런 그 하이제킹 행동을 그만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체성 장애는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몸하고 상관없는, 동성애는요 성욕이 뭐 이렇게 동성을 향한 성욕이 본래 타고 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젠더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적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옆에 이제 있는 우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 폴 맥큐라는 사람인데 이 트랜스젠더를요 일종의 망상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고 존 홉킨스 그 유명한 족 홉킨스 그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머니가 애 성전환 수술하고 말하자면 남자애를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애를 키워가지고 뭐 성을 바꿀 수 있다 주장해서 젠더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하던 그 젠더 클리닉이 있는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정신과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장으로 들어가서 이 젠더 그 클리닉을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상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말하기를 트랜스젠더는 망상증이다. 이분 나중에 정신과 학회 회장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메디컬 애드바이저로 아주 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 정신과 의사 중에 이 젠더, 즉 남자답다, 여자답다 하는 이 이제 스테레오타입, 이것도 우리가 사회가 결정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문화가 결정한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도 뇌다 이거죠. 뇌가 결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돼야 된다. 이게 당연하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물론 뭐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남자답다, 여자답다도 결국 성호르몬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여성이 부스럽다는 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게 아니다 이거죠. 여자들이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해서 정신 건강이 좋은 편이다. 뭐 이런 거 여자답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면 생물학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LGBT 문제는 결국은 맥큐 교수의 말 맞다나 일종의 궤변이고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사회적 합의를 누가 해줬습니까? 우리가 해줬어요? 여론조사해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사회적 합의라고 그래요? 혁명적 주장일 뿐이고 그건 소수 소위 프로페셔널 엑스퍼트라고 그럽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대학 교수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은 그런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 원칙은 우리 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건 자연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LGBT는 결국은 휴먼 네이처의 원리를 하이제킹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그것은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LGBT의 결과가 어떠냐, 그분들이 해피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만약 병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이런 이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학적 방법이 있지만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이제 신앙에 의한 치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전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이제 맥라렌 교수란 분의 견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30년대 세브란스 정신과를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호주 선교사였거든요. 의사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분 멜번 의대를 나오고 그 수련을 제대로 받은 정신과사였습니다. 이분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인간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그 질병 치유와 같은 질병 치유의 사역은 바로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뭔가 자연이라고 본다면 기독교가 이런 자연을 억압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다른 교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는 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 그렇게 알고 그걸 이제 싫어하는데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언젠가는 누구신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성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비밀이 큰데 의학은 그 비밀을 밝히고자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거대한 비밀이고 신비롭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정말 기쁜 거, 인간에게서 정말 기쁜 것은 뭐겠는가? 이제 아기 낳을 때, 또 아기 입장에서는 출생 자체 이것이 이제 기쁨이죠. 생일 축하합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우리 인체 메커니즘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성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일부 일처제의 그 시스템 안에서 남자가 성을 즐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구절인데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물이나 개미나 침pan지의 섹스도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더욱 특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든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고 결정하려는 오만 젠더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외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병이 생깁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살면 행복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또 전파함으로써 이 사회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하여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더 돕는 은혜를 주셔서 힘차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민성길 교수님께서 정신의학의 전문가로서 동성애 문제, 또 젠더 문제, 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또 그 성적인
그 작동 메커니즘 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은 결코 아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라고 할 때는 동성애가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에 4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정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은 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명확하게 확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자꾸 이렇게 뭉개버리고 또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능 차이를 무시하는 가능한 한 없애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인간의 성 정체성을 인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명확하게 다르다. 특별히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그 작동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뒤섞어 버리는 것은 의학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1차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질서상으로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이 창조 질서상 남자와 여자가 명확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1차적으로 생물학적인 그 연구, 또 엄밀한 과학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남자 여자의 차이, 또 성적인 그런 성이 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차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인간의 몸에서 작동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의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99% 이상 아직까지 모든 것이 신비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 겸손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동성애적인 동성을 향한 성적인 어떤 성향이 선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기성이 있는 그런 이론들이라는 것,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결코 서로 교환될 수도 없고 서로 전환될 수도 없고 남자와 여자는 명확한 성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민성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인간의 신체의 신비 또 성의 신비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국민들의 그 동향이 파악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주제가 이제 여론조사 그 결과로서 이제 분명해졌는데, 우선 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이 퀴어 축제는 국민들 다수를 위한 그런 축제, 보편적인 축제가 아니고 이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닫힌 축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그 59%가 넘는 그런 국민들이 그런 견해를 표명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축제 여러 가지 그 복장이라든지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허가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안에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역시 한 59% 정도가 동의를 했고,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미성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또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이 치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역시 60%가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수가 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개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실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비율은 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민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많이 기도해 오시고 준비해 오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은, 만약에 그날 동성애 퀴어 축제만 이루어지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무런 그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게 된다면 언론이 아마 퀴어 축제만을 대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이제 언론이 지금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론이 키오 축제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될 것이고 과장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정치권에서 이것을 국민 여론으로 그렇게 호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준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입법을 강압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 축제를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100% 맡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기호 축제가 열리는 그때 이 기호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아주 강력하다 하는 것을 맞불 집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이 기호 축제의 기세를 좀 꺾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차후에 입법과 관련된 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전략에 따라서 지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지금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아무래도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23년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그 분들이 상의는 거룩을 상징하는 흰색 옷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주최 측의 요구가 있습니다. 상의는 흰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날씨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무덥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더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시고 모자, 방석 등을 준비하도록 부탁드린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호선 시청역 2번, 3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면 서울시 의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 의회 시청역 2번, 3번 출구 대한문 입구 쪽에 물품 배부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 물품은 각 배부처에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날 협력단체의 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부스 운영 시간은 오후 12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스태프들과 시민단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 밑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죠. 하나은행 581-910051-55504 네, 이쪽으로 후원해 주시면 그 통합국민대회를 좀 더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날 그 프로그램은 그 통합국민대회 특별기도회, 그 다음에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홀리코리아 워십, 프레이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날짜는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모인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통합국민대회를 하는 목적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혁명 교육과정 반대, 국가인권기본계획 반대,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통합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지난주 수요일 국회 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범죄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 3법안인데 그날 토론회의 일치된 결론은 이 3법안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바로 전 단계다라는데
합의를 했고, 이 동성 이 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정 구조가 해체되고 동성혼이 더 정당화되고, 나아가서는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는 점에 발제자들 또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 강원도 지사께서 동성애 퀴어 축제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정치인이라면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적인 정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신의 실천 현장에서도 아무리 많은 비판이 있고 많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에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적인 입장을 이 정치적 입장에서도 아주 정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인이 되면 동성애 문제 명확하게 반대하고, 낙태 문제 명확하게 반대하고, 진화론 문제 명확하게 반대하고, 학교에서의 성경 교육이나 기도하는 것 전적으로 허용하고, 이런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이 유권자들의 어떤 눈치라든지 현실적인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또 자기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를 너무 계산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의 기독 정치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개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김진태 강원도 지사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명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거는 너무 반성경적인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반성경적인 것이 너무 분명하면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이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간담을 좀 서늘하게 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아마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 켄싱턴 거리가 미국의 마약 밀매의 중심지인데, 그 켄싱턴 거리에서 특별히 펜타닐에 중독이 되어서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마치 좀비처럼 이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좀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엉거주춤 서 있는 그런 끔찍한 광경들을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원료가 생산된 이 마약이 멕시코나 중남미 쪽에서 쉽게 합성 마약이 가공이 되어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말하자면 망가뜨리고 있고, 연간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지금 펜타닐 중독으로 지금 사망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 이 펜타닐에 노출된 그런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이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약을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이런 현실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들께서 이 또 마약 중독과 이 그 동성애의 범람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그 성적인 쾌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이 쾌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모르핀보다는 100배가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중독성을 가진 그 피해를 가진 이 펜타닐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펜타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바로 이 펜타닐에 지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7월 3일에 정경희 국회의원께서, 정경희 국회의원님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회의원이신데, 역시 이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지금 7월 3일 날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4시 반에서 6시까지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 강좌 8회 강좌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소윤정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늘 강의를 진행하셨던 민성길 교수님께서 이어서 정신성 발달과 LGBT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기초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심화된 강의를 다음 시간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제 127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또 젠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 과학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거짓된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남녀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만드신 남녀의 차이를 없애버리려는 이런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남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아주 섬세한 차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이 성별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이며, 또 이것은 생물학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좋은 강의 주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주제들에 맞는 강사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선포된 진리 문제에 대해서 이 진리 문제를 혐오와 증오 표현으로 잘못 왜곡해서 그 신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한 일주일가량 방송이 정지되는 이런 불상사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는 이와 같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선언하는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통합국민대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결코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같은 날 온 한국교회 전체와 또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개최되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위축되고 또 제압되는 그런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날 통합국민대회가 불행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또 평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지금 현재도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악법들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발휘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심을 주셔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 잘못된 이념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하며, 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우리 한국 사회를 차별금지법의 폐해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돕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전체를 총괄하시는 우리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끝까지 이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잘 지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스태프들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127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모든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차별금